그 엄중함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해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합의를 해줄 여지를 남기기보다는 그 원칙대로 간다. 법대로 간다. 예, 법대로 간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어반베이스 연대보증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회사가 망하자 특정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웃스탠딩의 최웅식 대표와 함께 어떤 이슈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사태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반베이스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시리즈 A 때 2017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신한캐피탈로부터 전환상환 우선주 형태로 5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때 예. 신한캐피탈은 계약서 상에 만약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연복리 15%로 투자 원금을 돌려받고 대신 그걸로 이제 주식을 돌려주는 그런 약정을 이렇게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다만 내 약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해 관계인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만약에 그 돈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못 돌려주면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일종의 연대 보증 그런 개념이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신한캐피탈 심사역은 이건 그냥 관례상 넣는 거고 실제로 상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이후 안타깝게도 어반베이스가 사업 부진으로 파산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자 신한캐피탈이 그 해당 약정을 이렇게 발동을 했군요. 예, 발동을 해서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2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명의의 공동 명의의 집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진우 대표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생각하시는 게 투자한 거면 투자한 거고 돈 빌려준 거면 빌려준 건데 왜 투자를 했는데 뭐 사업이 안 됐을 때 이게 돈을 돌려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은 문제의 근본에 약간 투자 형태가 전환상환 우선주였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RCPS. 그래서 우선은 전환상환 우선주가 어떤 것이고 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파생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환상환 우선주는 이게 그 주식과 채권의 이게 중간자적인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식은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하는 뭐 자본금을 이제 표현한 징표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주가 있고 채권에는 뭐 CB라든지 아니면 BW라든지 뭐 이런 그 채권이 있는데 이 중간적인 성격이 그 전환상환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전환상환 우선주는 만약에 특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이제 전환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환상환 중 상환권도 있어요. 돈을 돌려달라. 이건 약간 어느 정도 채권적인 그런 성격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상법상 전환상환 우선주는 주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환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렇죠. 이렇게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해서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지만 상환권 청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경우는 그 RCPS가 이제 상환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신한캐피탈이 이걸 이용을 해서 상환권 청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좀 이거에 좀 더 복잡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서 쉽게 정리하면 전환상환 우선주는 투자와 대출을 그러니까 섞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그런 상품이다. 그런 형태의 뭐 금융 상품이다.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셔도 괜찮으신 거죠? 예, 시청자분들은. 예. 사실 근데 제가 만나뵀던 어떤 사모펀드 대표님은 약간 전환상환 우선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 될 때는 회사가 잘 됐을 때는 투자한 거고 회사가 안 됐을 때는 돈 빌려준 거라고 이렇게 그런 형태의 약간 좀 상품이라서 자신이 봤을 때는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 전환사채는 그게 맞아요. 예, 예. 전환사채는
이게 맞는데 근데 RCP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주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거의 그냥 투자에 훨씬 더 가깝다. 정말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게 상환이 되고 거의 현실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주식에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모펀드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는 보인드는 RCPS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투자만 한다. 이거를 좀 보통주로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멋있다.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우선 보면은 지난 몇 주 동안 이 어반베이스 이슈가 스타트업 업계를 굉장히 달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업계의 약간 유명 인사분들이 다 이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 어떤 식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게 처음부터 기사화되거나 뭐 인터뷰 기사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진우 대표가 일단 자기 미디움이라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뷰도 엄청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의견을 보였어요. 뭐 이오 채널의 뭐 김태용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롱 벤처스의 백용 대표님이라든지 뭐 푸프스의 이승환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적극적으로 그 어반베이스 사태의 지지, 그러니까 하진우 대표 입장에서 지지의 뜻을 보임으로써 이게 엄청나게 좀 이슈화가 됐고 이렇게 이슈화가 되자 이제 여러 매체들이 이렇게 다루게 된 거죠. 아웃스탠딩도 다루게 됐고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딥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반베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였나요? 원래 첫 사업 모델은 이게 그 기술 회사였어요. 그래서 3D 인테리어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그 3D 인테리어 플랫폼 서비스 이걸로는 돈을 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용자를 최대한 모으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사 가려고 한 사람이라든지 인테리어 다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썼고 근데 여기에 회사는 우리를 통해서 인테리어 시공을 해라 혹은 우리를 통해서 뭐 가구라든지 이런 걸 사라 이걸로 이렇게 수익 모델을 붙였죠. 그래서 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 매력적이고 그 흥미로운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50억 정도 누적 투자금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때는 기업 가치가 4천억까지 오를 정도로 뭐 굉장히 잘 나갔죠. 그러다가 좀 뭐 투자금을 다 소진하고 뭐 분양 시장이 뭐 악화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회사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 결국은 이렇게 파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250억 원이나 투자를 받은 건데 투자금 소진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좀 느낌도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용식님께서 그 하진우 대표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신 걸로 아는데 하 대표의 그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어쨌든 뭐 폐업은 안타깝지만 좀 왜 그 폐업을 했나 뭐 이런 걸 그 이유도 물어보셨잖아요. 알아보면 아무래도 좀 비용을 과다하게 쓴 거죠 사실상. 그래서 뭐 인력 채용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뽑고 그리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곳에 많이 썼죠. 어쨌든 투자를 받았으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장을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바라봤고 그만큼 공격적으로 자금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대표님에게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근데 좀 비용을 좀 어떤 부분에서 과다하게 썼는지 혹은 이게 좀 후회나 아니면 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뭔지도 좀 여쭤봤는데 좀 마케팅에 과다하게 쓴 게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용자 수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펀딩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마케팅에 돈을 써야 되는데 너무 좀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다. 뭐 퍼포먼스 마케팅에도 너무 많은 돈을 태웠고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뭐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게 돌아오지는 않았다. 아쉽게도 만약에 이 돈을 해외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개발 그리고 뭐 세일즈 채널에 집중했다면 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움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약간 어반베이스가 약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기술 특례 상장을 이용해 갖고 그 코스닥 그 상장을 좀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로 망하진 않았고요. 뭐 이렇게 자금이 소진되는 가운데서 뭐 여러
번에 이렇게 적색 경보가 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예측하면은 그렇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런웨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적자 기업이지만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회사들이 메타버스 회사들이었어요. 이게 가상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술 회사들이었는데 뭐 맥스트라든지 버넥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장에 성공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하면서 그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이렇게 벽이 점점 높아진 거죠. 뭐 거래소도 아무나 다 이렇게 승인해주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거래소 쪽은 이거 보완해라, 이거 개선해라 이런 걸 계속해서 그 시그널링을 보냈고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금은 계속 소진이 되니까 그래서 좀 그 대표님의 판단은 일단은 좀 작게라도 투자를 받아서 시간을 번 다음에 기술 특례 상장을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1, 2년 동안 스타트업 펀딩 시장이 굉장히 냉각되면서 좀 흔히 말하는 브릿지 투자 요게 유치에 실패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막판에는 회사 자체를 그 매각하는 방안도 좀 추진이 됐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가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펀딩 받는 게 제일 좋고 펀딩이 어려우면 그 뭐 상장 가는 게 돌파구가 될 수가 있고 뭐 상장이 어려우면 뭐 프리 IPO 받아서 좀 시간을 버는 게 이제 그다음 대안인데 이게 다 안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결국 회사를 매각시킴으로써 그 투자자들에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안이 됐는데 다만 어반베이스의 비용 구조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무 관계가 좀 얽혀 있어가지고 회생 신청을 통해 과정을 효율화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모든 채무 관계가 잠깐 스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오롯이 이렇게 그 구조조정에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 대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제안을 넣고 실제로 한 3군데 정도가 관심 있다라고 의사를 보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때 신한캐피탈이 딱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업들이 이게 좀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해칭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인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여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파토가 났고 그래서 그 회생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잡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다 끝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결국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이제 대안이 없어진 상황에서 뭐 끌어봤자 뭐 좋을 게 없잖아요. 뭐 세금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될 테니까 그래서 고심 끝에 이렇게 파산을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진우 대표님한테 뭐 하진우 대표님이나 어반베이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한 가지 여쭤보면은 그 매각 작업이 신한캐피탈의 소송 때문에 중단이 됐다. 이 3건 가량의 그 잠재적 원매자와의 협상이 그 신한캐피탈의 소송 제기 때문에 무산이 됐다. 이거는 일단은 하진우 대표님의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신한캐피탈에서는 뭐 자신들 때문에 무산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단 모를 거고. 근데 일단 이거는 그 하 대표님의 현재로서는 하 대표님의 주장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그 원매자 분들이 매각에 대해서 그 매각 협상이 차자 어디까지 갔는지도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인수라는 게 사실 그냥 팀 미팅 정도 하고 끝난 건지 그렇죠. 어느 정도 딥하게 가는 건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그 무너졌는지 아닌지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결론적으로는 매각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하진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캐피털에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간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내용 증명이 오고 그리고 뭐랄까 그 통보가 오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그냥 기계적인 절차인 줄만 알았대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여신 회사니까 일단은 뭐 거기도 뭐 LP들도 있고 GP들도 있으니까 이들에게 뭔가 보여주려면 최소한의 우리는 이런 역할은 했다라는 걸 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구나. 그래서 되게 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게 소송장이 날라오고
가압류가 돼버리니까 집이 이건 진짜로 이거는 정말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사가 거의 뭐 20곳 가까이 되는데 아무도 이런 액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들 뭐 안타깝다 뭐 우리가 뭐 손실 본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신한캐피탈만 정말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긴가민가 했다가 이건 진짜 거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추심팀하고 직접 얘기하진 않고 중기부와 금감원에 이렇게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 연대보증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대보증 소송이 들어왔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신한캐피탈이 그 창업투자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로서 이렇게 달라요. 이게 VC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 창업투자회사는 중기부 소관이고 그 신기사는 그 금감원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중기부는 우리 그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둘이 이렇게 중재를 해봐라. 우리가 중재해보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한캐피탈은 계속 그 소송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하 대표님 입장에선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게 뭐 사실 신한캐피탈이 엄청 그 주주이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한번 7년 전에 한번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크게 그 교류가 없었던 그런 투자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럼 나온 상황을 보면은 이 문제는 일단은 중재에는 좀 실패를 한 것 같고 이미 그렇죠. 지금 이 법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현재 이 문제 쟁점은 어떻게 되고 뭐 어디 쪽이 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전환상환 우선주는 이게 상환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 상환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이뤄질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 여러분과 그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이기기가 어렵다 신한캐피탈이. 왜냐하면 반드시 그 상법상 그 RCPS는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제 이게 실효성을 잃으면 연대 책임도 이제 실효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하진우 대표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근데 두 번째 쟁점이 좀 문제인데 두 번째 쟁점은 그 주식을 피투자사에게 반환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자칫하면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풋옵션인 거죠. 그래서 주식 다시 사가 그리고 돈 돌려줘 뭐 이런 건데 돈 돌려줄 때는 연복리 15% 금액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쟁점이 그러면 상법상 상환권의 청구가 아니라 이게 채권적 권리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풋옵션에 대한 규제는 그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풋옵션을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회사가 돈이 없으면 창업자가 대표이사가 이렇게 연대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채권적 권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그 신한캐피탈이 유리하다, 창업자가 좀 이기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좀 창업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만약에 그 풋옵션에 대한 거를 그 따로 이렇게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명시를 했다면 그러면 확실히 신한캐피탈이 이제 승소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데 그렇게 조항을 만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상환권 청구에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녹아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묶여 있네요. 예, 그리고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풋옵션이라고 이게 명시하지 않고 그렇죠. 주식을 반환한다라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법적인 쟁점이 있다. 그래서 뭐 각각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RCPS 같은 경우에는 하진우 대표가 더 유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주식을 반환한다 그 조항에 있어서는 신한캐피털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용신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각각의 그 하 대표와 신한캐피탈 각각이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쟁점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하진우 창업자와 그 대리인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좀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 신한캐피탈은 우리는 승리를 자신한다. 뭐 이렇게 그 승소를 자신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신한캐피탈이 칼자루를 좀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 신한캐피탈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좀 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또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거 사실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걸로 또 걸 수가 있고 명분을 또 바꿔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자루를 사실상 쥐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하진우 대표로서는 계속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제가 그 칼자를 쥐고 있다 이런 이렇게 표현을 말씀드렸고요. 변호사 사이에서는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사실은 뭐랄까 그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리스크이긴 해요. 그렇죠. 그 피고 측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하지만 일말의 뭐 희망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법원에서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뭐 결과는 또 언제 나온 건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 차례 변론기를 가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변론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의 그 재판에 대해서 이제 이화 관계자들이 모여서 보통 이제 대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변호사 예,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자료도 제출하고 주장도 하고 이렇게 법원 측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세 차례 변론기를 가지고 내년 초쯤 돼야 이제 1심이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하진우 창업자는 뭐 주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SNS를 통해서 소식을 업데이트하겠다, 좀 응원해 달라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하진우 대표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한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1심이 결과 어떻게 1심이 본인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심도 가고 대법원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애초에 약간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 소송을 철회해야겠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 않고 소송으로 가기로 이미 선택한 이상 계속 이렇게 소송을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재개할 거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예, 그게 뭐 가장 리스크죠. 그리고 원래 대기업이긴 만큼 사실 뭐 소송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도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이제 개인이 더 큰 책임과 그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비도 이제 개인이 또 이제 여기는 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진우 창업자를 직접 만나셨을 때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아쉬웠나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점이 뭐가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대답해 주시던가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주변 창업자라든지 좀 이분들에게 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사태가 이렇게 확 올라온 건 창업자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들에 대해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 관련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는데요. 가장 후회스러운 거는 매각 기회를 놓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 C까지 이렇게 투자 유치를 했는데 사실 그 A, B, C 때마다 다 그 인수 제한이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예. 근데 되게 그 워낙 그때 시장이 좋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창업자로서는 그게 뭐랄까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중간에 회사를 팔기보다는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한번 큰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망 낭만이 있기 때문에 좀 그에 다 거절했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주주들에게도 저는 이런 제안이 왔지만 저는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큰 기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주들은 당연히 뭐 역시 대표님 좀 큰 기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뭐 우리에게 더 큰 그 비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다들 그분들은 동의하고 그랬는데 이 과정들이 좀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걸 놓친 거는 좀 본인의 오판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신이 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근데 반면에 제가 좀 이런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좀 적자 상태니까 그 매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공감을 하는데 근데 뭐 BEP를 맞추거나 아니면 좀 런웨이를 길게 해서 좀 뭐랄까 계속해서 큰 기업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 뜻이 있었다면 해보는 건 어떻겠냐, 어땠을 거 아니야, 이것도 여쭤봤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그 소프트웨어 회사, 특히 이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3D로 이렇게 시뮬레이션해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낼 수 있는 매출은 좀 제한적이었을 것 같다. 근데 좀 기업 가치라든지 주변의 기대는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물론 그 부트스트래핑을 한다든지 돈 떨어지고 나서 아니면 BP를 맞춘다든지 이것도 아니 될 수는 있었겠지만 매각을 하는 게 더 좋은 판단이,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좋은 판단이지 않았을까. 그게 좀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하진우 어반베이스 대표의 입장이었고 그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였고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당사자는 당연히 신한캐피탈이잖아요. 그렇죠. 이쪽하고도 이제 접촉을 하셨고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신한캐피탈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한 뭐 20분 정도 거기 커뮤니케이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사태의 엄중함은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이게 이슈화된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한캐피탈 입장에서는 그 전체 이제 VC 생태계 안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고인들의 위상과 뭐 레퓨테이션과 그렇죠. 상당히 밀접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사태의 그 엄중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해해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합의를 해줄 여지를 남기기보다는 딱 우리는 그 원칙대로 간다. 법대로 간다. 예, 법대로 간다. 우리는 그 물론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추세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거는 2017년에 이렇게 그 쓴 계약서다. 아주 옛날에 쓴 계약서다. 그리고 그때 뭐 다른 VC들은 아주 구체적인 약정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만약에 뭐 그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을 돈이라면 추심팀이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하진우 대표님의 그런 뭐 안타까움이라든지 그런 감정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이슈화 시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그 추심을 하지 않고 그 만약에 뭐 소송을 취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주주들에 대한 배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냥 정석대로 절차대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연대보증 의무가 일정 부분에 일정 영역에서 많이 사라졌고 아예 없어진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을 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7년 전 계약은 7년 전 법에 따라서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론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업계 여론의 반응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진우 대표님을 지지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업계분들은 이제 네. 또 심정적으로 그렇죠. 공감 가는 것도 크시고 그렇죠. 뭐 창업자는 사실 뭐 10중 9, 10명이 사실상 지지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근데 비공개적인 뭐 단톡방 익명이라고 그렇죠. 할수 뉴스 있을까요? 댓글창 뭐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 좀 하진우 대표를 뭐랄까 좀 비판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안타깝지만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거죠. 비지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키지 않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법리에 대한 그거는 그 뭐랄까 반대되는 행동인데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의 그런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나 기반 그리고 좋은 정사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계약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실제 뭐 있는 게 뭐 사실이죠. 신한캐피탈 입장에서 수많은 이제 추심 대상들이 있을 텐데 한 명만을 그 스타트업 창업자라는 이유로 빼주는 거는 오히려 특혜다. 그 신한캐피탈 그럼 다른 이제 추심당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렇죠. 이런 식의 논리도 제가 봤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약간 양측의 논리가 다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용신님은 또 이제 또 창업자 출신이시고 그렇죠. 또 이제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계약서도 많이 써보셨고 뭐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이게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그 인식과 제도의 변환기에서 나온 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다 지지하잖아요. 그 연대보증은 없어져야 된다는 걸 지지하고 있고 그 없애기 위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노력을 고생을 했죠. 해갖고 이뤄낸 성취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인의 책임과 맞습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은 분리돼야 된다. 이게 주식회사의 기본이다. 뭐. 그게 이제 법인과 주식회사가 나온 그렇죠. 그 법인과 주식회사가 진짜 굉장히 큰 발명품인 이유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신호 대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신한캐피탈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취하해주면 이게 정말 끝이 없거든요. 이게 또 만약에 선례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서 좀 저는 뭐 신한캐피탈 입장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연대보증은 없어져야 된다는 그 시대적 흐름, 그리고 주식회사의 개념, 그리고 그 신한캐피탈이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를 완벽하게 쓴 거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심사역은 뭐 확정적인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안 될 거다. 이거는 그 실제로 연대보증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거의 팩트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실제로 심사역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신한캐피탈이 소송을 취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명분이라든지 논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취하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 취하해 주는 게 어렵다면 최대한 좀 창업자 편에서 그 양해를 해주는 게, 최대한 합의를 하되 좀 이렇게 그 창업자 입장을 반영해서 합의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게 저는 좀 정석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약간 물론 신한캐피탈도 뭐 자신들의 논리가 있고 나름의 또 양측 의견이 저는 나름의 다 그 합리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약간 납득이 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율이 연 15%면은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은 절대 손해는 안 보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투자를 했으면 투자해서 잘 됐으면 투자로서 이익을 거두는 거고, 연 15% 수익률이란 게 사실은 웬만한 그 벤처 펀드들이 절대 나오기 어려워요. 절대는 아니지만 정말 아니 뭐, 희귀하게 나오는. 물론 그 연수익률하고 IRR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만 IRR 8%만 먹어도 그렇죠. 성과급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사모펀드든 VC든. 근데 그거에 한 2배 가량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연 15%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7년 뒤에 지금 12억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래서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훈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창업자들이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계약서를 다 안 보거나 아니면 그래 뭐 설마 이게 발동될까? 이런 위험 조항이 나한테는 절대 발동 안 될 거야. 안 될 거다. 뭐 이런 그런 생각,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항상 그 대기업이나 VC 그런 쪽 돈 이런 쪽 이렇게 약간 갑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이거 그냥 계약서에만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또 예. 이렇게 좀 창업자를 나이브하게 만드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자 편을 무조건 서줘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든지, 물론 그게 저는 유의미하고 타당하다고 보지만, 근데 100명이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의 주체라든지 하나의 투자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해버리면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확실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연대보증 없어져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자들이 좀 냉정하게 계약서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법률 자문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문화도 어느 정도 좀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직접 하진우 대표님도 만나보고 취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는 IT 테크 업계의 최신 이슈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